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학 개론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오늘은 제2편 부동산 경제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10쪽, 10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과서를 보든 간에 이 경제론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이란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와 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는 어떤 물건 등을 사는 입장이고 공급은 파는 입장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과서는요, 평면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설명을 쭉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수요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수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차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수요로 넘어와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면 또 지금까지 배웠던 공급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수요 공급은 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야, 부동산 경제로는 정말 힘들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분명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수요는 사는 쪽, 공급이 파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는 쪽이 있으면 파는 쪽이 있는 게 당연한 이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씩 구분해서 배우시는 게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을 서로 붙여놓고 내용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학습 효과는 2배로 올라갈 것이고 또 학습의 분량 또는 암기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는요, 수요 공급을 항상 묶어놓고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 공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문장 구조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면, 자,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무엇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 이 문장이 지금 수요 공급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로서 수요와 공급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분명히 수요는 물건을 사는 입장이니까 구매한다 또는 사고자 한다 이런 말을 붙일 것이고, 공급은 파는 쪽 입장이다 보니까 판매한다 또는 팔고자 한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의미하며,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른 문장 구조는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구매, 판매 이 단어로서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문장을 따로따로 외우면서 공부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게 되면 의미를 통해서 최소한 2가지 내용을 학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 자, 우리 문장 속에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경제학상으로 봤을 때는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이때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LOW, 즉 플로우 개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량이란 말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량을 유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량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과 상대적 개념이 저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저량의 저는 저축할 때 저거든요. 쌓을 저, 전체적인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량을 영어로 말하면 STOCK, 스톡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전체량, 즉 총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험 문제에서 한 4년 또는 5년 연속으로 유량과 조량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비교하는 문제가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것들이 유량에 해당이 되고 또 무엇들이 조량에 해당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기초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자. 문장 속에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량에 해당이 되고 시점이란 표현 나오면 조량에 해당이 된다. 요것만이라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신다면 충분히 학습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 절량이라는 표현이 붙는다거나 또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유량이라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다면 일단 그 문장은 내용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 이런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들이 모이고 묶여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옳은지 그른지 정답을 판단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또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는 말의 뜻은 이미 어떤 물건을 샀다, 팔았다의 뜻이 아니라 앞으로 사려고 한다, 앞으로 팔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입이나 소비, 판매란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의미, 문장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두자. 일단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첫 번째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되며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두 가지 반드시 파악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 가운데 말을 보게 되면 자, 재화라고 하는 것은 상품, 물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험에 재화와 관련된, 즉 상품에 관련된 지문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역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간에는 재화와 용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홈쇼핑 채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남자분들도 홈쇼핑을 많이 보시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저희는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또는 핸드폰 이런 그 전자제품에 많이 저희들이 이제 꽂힌다라고 말하죠. 예, 그런 게 많이 흥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주문하고 나면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이죠. 자, 그럴 때 이때 이제 우리가 홈쇼핑 채널을 보시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노트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을 주문하겠죠. 그럼 그렇게 주문한 노트북을 택배 기사분이 우리 집 앞까지 운반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주문하여 우리 집까지 운반되어 온 노트북은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다라고 말할 것이며 그 노트북을 우리 집 앞까지 운반해 온 택배 기사의 그 수송 활동은 인간에 의한 활동이므로 용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의 활동이 모두 용역이고 근데 반면에 대체재, 보완제를 비롯해서 재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근데 원래 그 경제학상의 재화의 종류는 수백, 수십 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재화의 종류는 보통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4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화라는 말이 나오죠. 재화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 상품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우등재. 이때 우등재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정상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우등생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열등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등이 있으면 열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등제의 상대적 개념이 열등제가 있어요. 그것 이외에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 이 네 가지 재화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재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전제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의 정답이 우등제나 열등제가 되고자 한다면 그 문제 속에서 반드시 소득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오르거나 내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소득의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의 정답은 우등제 아니면 열등제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문제에는 소득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기 속에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문제 자체에서 주어진 내용이 소득 변화이기 때문에 대체제나 보완제란 말은 그 자체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변화 말이 나와야 우등제, 열등제란 말이 답이 될 수 있겠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답을 콕 찍어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대체제, 보완제란 말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대체제나 보완제가 답이 되려면 그 문장 속에 가격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압축해서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최소한 문제 속에서 소득이 변했다라고 나오면 답은 우등제 아니면 열등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지 대체제나 보완제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뒤집어서 문제 속에 가격이 변화한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최소한 우등제나 열등제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대체제, 보완제 중에 어느 하나가 답이 되어진다는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소득이 변화해요. 근데 변화한다는 말 속에는 증가와 감소가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 어떤 물건의 수요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각각 수요량이 늘어나는 물건을 A라고 보고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을 B라고 본다면 이때 A제의 경우는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죠. 즉 다시 말하면 소득이 늘면 수요량도 늘어난다. 즉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우등제 또는 정상제라고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B제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소득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뀐다. 이런 경우를 우등제 반대니까 열등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계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쇠고기와 돼지고기 중에 어떤 고기의 값이 비쌉니까? 그래요. 바로 쇠고기 값이 비싸죠. 그럼 쇠고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평소에 먹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소득이 늘더라는 거죠. 이때 소득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 식대로 얘기해 본다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오늘 기분이다. 내 그동안 돼지고기만 먹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쇠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소득이 증가할 때 그동안 먹지 못했던 값이 비싸서 먹지 못했던 쇠고기를 한 근이라도
더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쇠고기의 수요량이 늘어나므로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니까 쇠고기를 우등제 또는 정상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돼지고기를 한 근 덜 먹게 되는 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 소득이 늘었어요. 그래서 쇠고기를 한 근 먹었어요. 그럼 쇠고기를 한 근 먹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먹어왔던 돼지고기는 한 근 덜 먹게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쇠고기의 수요량은 증가함으로 우등제, 돼지고기 수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열등제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가 있는데요. 어차피 제라고 하는 것은 재화라는 말의 뜻이니까 전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근데 그 앞에 대체, 보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컨대 그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긴급하게 투입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그때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철도 기관사의 역할을 수행했거나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이지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분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대체하고자 하려면 용도 기능적인 면에서 같거나 비슷한 물건끼리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끼리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대체제를 좀 예쁘게 포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체제란 용도가 동일하여 바꿔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보완제라고 할 때 보완은 서로 간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경우를 보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사용될 때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질 수 있는 물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완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만년필이라는 재화 즉 물건과 잉크라는 재화 즉 물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 만년필 따로 잉크 따로 사용할 때보다는 만년필에 잉크를 채워서 사용할 때가 그 만년필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인간 입장에서 만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완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대체제, 보완제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화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재화 4가지의 가벼운 의미 정도만 파악해 본 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말,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조심할 게 뭐냐면, 별로 우습죠. 뭐가 우습냐면 법칙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용을 알고 오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므로 허탈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용 쓰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물건이 뭐든 간에.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할 때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값이 오른다. 즉 비싸진다면 그 물건 값이 오르기 전보다는 그 물건을 더 사요, 덜 사요?
물건값이 비싸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값이 비싸면 비싼 물건은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적게 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뭐다? 수요 법칙이라고 할 때 물건값이 비싸지면 값이 쌀 때보다는 적게 살 것이고, 반대로 물건값이 내려간다, 싸지면 값이 비쌀 때보다는 많이 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가격이 내리면 그 물건 더 사니까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즉 반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수요 법칙에 해당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 법칙 할 때 공급은 분명히 파는 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내가 팔고 싶어 하는 물건의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팔았을 때의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잘 팔릴 때,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공급량이 늘어나더라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다면 팔아도 별 이익이 없다, 좀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별 재미를 못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라면 가격이 내려가서 별 이익이 없는 지금 시점에 그 물건을 팔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그 물건값이 다시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팔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값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어들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결과 나옵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며, 공급 법칙이란 가격과 공급량이 상호 비례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물론 이때 법칙이라는 것은 프린시펄, 원칙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니,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 법칙 또는 공급 법칙 모두가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에 예외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예외에 관련된 설명은 앞으로 1, 2, 3, 4월 거치면서 차츰차츰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었는데, 이러한 법칙을 그래프, 그림으로 만든 거, 그림으로 만들어낸 경우를 각각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잘 보세요.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뭐다? 수요 곡선이고, 공급 법칙을 또 그래프로 만든 것이 공급 곡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용만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수요 법칙이 곧 수요 곡선이고 공급 법칙이 곧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한쪽은 어떤 그 이론적인 표현으로, 문장으로 만든 것이고, 한쪽은 그 법칙을 그림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상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수요 곡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자, 수요 곡선 분명히 수요 법칙이 그래프로 만들어진 셈이니까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특히 경제론에서 나오는 그래프는요, 피카츄예요. 피카츄가 뭐냐? 프라이스죠. 프라이스는 가격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퀄런티티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량을 얘기하고자 싶다면, 얘기하고 싶으면, 이때 수요는요, 영어로는 디맨드. 수요는 디맨드이기 때문에 맨 첫 글자를 따가지고 D 그러면 수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알파벳 D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디맨드 수요고요. Q는 퀄런티티 양이에요. 따라서 QD 그러면 수요량을 의미합니다. 또 예측을 해봤을 때 공급은 서플라이예요. 서플라이인데 역시 맨 첫 글자를 따면 S는 공급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공급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요. QS예요. 왜? S가 공급이고 Q가 양이니까 합하면 공급량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학의 기본 그래프는 피카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명히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자, 이 곡선이 이동하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측할 때 오른쪽을 말할 때 우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요. 뻗어가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향한다 하여 우하향 곡선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또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또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즉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곡선이 어떤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냐면 예컨대 이것을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100원일 때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30개이더래요. 근데 반면에 가격이 50원일 때는 수요량이 70개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100원이라는 가격과 30개라는 양이 맞닿는 지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50원의 가격과 70원의 양이 맞닿는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점선면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한 것이 바로 뭐다? 선이 돼요. 지금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A점, B점 두 가지밖에 안 넣었지만 사실 이 곡선은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한 것이 선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A점, B점의 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법칙이 곧 수요 곡선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걸 잘 보시면 만약 아파트 가격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70개에서 30개로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아파트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요량이 30개에서 70개로 늘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합치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즉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자체가 결국 수요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라고 했죠. 자, 가격과 양. 이때는 공급량이니까 QS. S가 공급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갔으니까 오른 우를 써주고, 뻗어가는 방향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랐으니까 윗상 향할 향을 써서 우상향 곡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요번 24회 기출문제에서도 그 A형 그 문제 5번에 보기 4번이 뭐였냐면 그게 틀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 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보기 4번에 보면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말을 써놓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지금 요거 공급법칙의 뜻만 알고 있어도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공급법칙이야, 이 뜻만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상향해야죠. 근데 우하향한다 해서 그 5번에 보기 4번이 답이 되었던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면 난이도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간에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너무 떨어요. 너무 떨다 보니까 사람이 누구라도 떨면 제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평소에 이런 문제를 왜 틀었을까 할 정도의 문제조차도 현장 가서 두 근반, 세 근반, 합이 6근인 긴장 상황에선 눈에 그 정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긴장하라, 항상 모의고사 놓치지 말고 보고, 항상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라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실력만 발휘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평소에 갖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연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수요 곡선을 보셨을 때도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한 것이 선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급 곡선 역시도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한 것이 바로 뭐다? 선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예컨대 아파트의 가격이 50원일 때 공급량이 60개래요. 근데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80개라고 한다면 50원의 가격과 60개 량이 맞다는 점을 A점이라고 하고요. 100원의 가격과 80개 량이 맞다는 점을 B점이라고 본다면, 아까도 말했죠. 각각의 점을 연결한 게 뭐라고요? 그래요. 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점,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또한 아까 수요 곡선을 얘기한 것처럼 수요 법칙이 녹아 있는 게 뭐다? 수요 곡선. 마찬가지로 공급 법칙이 녹아 있는 게 뭐예요? 공급 곡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아파트의 공급량이 60개에서 80개로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죠. 또 반대로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하락하면, 떨어지면 공급량이 80에서 60개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도 줄어든다. 즉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이 바로 뭐다? 공급법칙이고, 그 공급법칙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공급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의 내용까지 가볍게 살펴본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수요와 공급은 각각 사는 쪽과 파는 쪽 입장이므로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니 서로 떨어뜨려 놓고 따로따로 외우거나 구분할 일이 아니라 함께 묶어서 비교하면 대단히 편하다. 그래서 일정 기간자가 붙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유량 개념에 해당된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문장이 동일한데 수요는 사는 쪽, 공급은 파는 쪽이므로 구매, 판매라는 단어로서 수요와 공급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소비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이므로 뭐다? 사전적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장 속에서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량,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량에 해당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여러 가지 재화, 상품의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반드시 4가지 정도는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등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이때 우등재와 열등재는 소득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말이고 대체재나 보완재는 가격 변화와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가격과 소득이 같은 방향,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우등재,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건 열등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격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대체재,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보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갔을 때,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었죠?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수요 법칙,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공급 법칙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법칙을 그림으로 만든 게 각각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바뀌므로 우하향 곡선이 나오게 되고, 공급 곡선도 공급 법칙상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므로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자, 이런 몇 가지 점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오늘 학습 효과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연결을 하지요.